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40분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변 일로 걱정과 염려를 들었다며 사과로 시작한 오늘 회견의 내용 그리고 정치권 반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이젠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에 나섰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입각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방금 영상에 담긴 저 모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회견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요. 형식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취임 후 네 번째 회견인데요. 140분입니다. 2시간을 하고 20분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담화가 15분 정도가 먼저 있었고요. 그 뒤에 기자회견이 125분이나 진행됐습니다. 2시간을 넘어갔죠. 그리고 27개, 이 숫자를 세보니까 27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는 약간 형식이 달랐는데 오늘은 이른바 이제 타운홀 형식이라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기자들과 굉장히 거리가 좀 가까웠어요. 단상에 앉은 상태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밀집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전 기자회견보다 좀 이 거리가 짧게 배치가 됐다. 그리고 주제 제한은 오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치권의 어떤 이슈 현안 그리고 외교, 경제, 북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려 140분이나 걸린 겁니다. 12시, 낮 12시 넘어서 훌쩍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는 이 기자회견 시작 부분이고요. 오늘 워낙 내용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을 따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적재적소의 그 적임자들을 찾아서 어떤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뭐랬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농단은 아니겠죠.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하고 뭐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지가 막 간섭을 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정치권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진솔한 태도로 논란 의혹을 설명했다. 국민께 걱정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네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내용을 자세히 안 봤지만 전해 들은 거로는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정치인 두 분을 연결해서 평가와 여러 가지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회견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준의 사과를 하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그 진솔한 태도로 사과를 하고 해명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많은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에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의 거짓말 등으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고 제대로 그 해명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예를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주셨는데 특히 다른 부분 조금 주목해서 들으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명태균 씨와 몇 번 통화를 하거나 예. 또는 몇 번 만나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기억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국민들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상당히 주목하게 되었고 또 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컨대 무슨 국정쇄신 방향, 인적쇄신 방향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인사 문제는 발표되기 전까지 미리 공개를 하거나 또는 그 일정을 알려줄 때는 많은 공직자들의 동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또는 방향을 좀 설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요. 사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과 답변이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질문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것을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요. 예. 또는 이른바 명품백 문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탄핵에 끌고 가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야당들이야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대통령의 이 해명이나 사과를 더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은 예. 대통령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좀 당내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일각에서는 추상적이고 국민 눈높이 충족엔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거나 예. 규정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민 눈높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눈높이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여당에서 대통령이 어렵게 마련한 이 기자회견과 또 해명의 자리인데 예. 그 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그 여당의 한 지도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지지율 조사가 10%대, 오늘도 이제 10%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나왔거든요.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 또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되었든 그 급한 불을 끄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의 국정의 변화를 함께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오늘 기자회견은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조금 여론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잡는데 사실 최근에 영남권 민심이 좀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남권 민심의 약화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대통령의 그 많은 참모들 또는 좋은 그룹 또는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에 있는 추경호 대표가 또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의 민심이 악화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의 주된 지지 세력이었던 영남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의 주된 지지층인 영남권의 주민들 또 예. 영남권 지역의 많은 지지자들이었거든요. 예. 이 입장에서는 당이 분열하고 당이 하나의 대열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반목하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약간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가 단일 대우로 나갈 수만 있다면 예. 쉽게 그 지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랄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한, 그러니까 친한계로 간주는 안 되시는 정치인 중에 하나죠. 뭐 친윤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아무튼 내용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친한계 인사로 꼽히시는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상원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뒷부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관련해서 질문 좀 제가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인데 거기서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하신 거는 예. 그러니까 민심에 빨리 대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 11월 말이나 돼야지 무슨 에이펙에 다녀와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빨리 나와서 국민들에게 뭐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와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의 이제 내용과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5가지의 그 국정 쇄신을 위한 그 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은 다 하셨어요. 조금씩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방송을 계속 들어가면서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댓글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와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저녁에 7, 8, 9시에 이제 방송들의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또 신문 지면과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과연 그 언론에서 오늘의 회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5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수용이 됐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수용이 됐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사과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저와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또 막판에는 기자가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사과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격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뭐 팩트를 가져와라, 사실관계를 가져와야지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여사 본인께서 김 여사가 대통령께는 나가서 사과를 해라, 충실히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본인 이게 사과가 뭐 대리 사과, 남편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사님은 사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하여튼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슨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보면은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 어느 시점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겠다라는 암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한 것들 내각 개편이라든가 혹은 비서실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언급은 하셨지만 그게 구체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변화의 신호탄이 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한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변화의 신호탄이다라는 것, 그 평가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친윤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의원님들이나 예. 이런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솔했다, 예. 인간적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대통령께서 오늘 뭐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솔직하시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떤 네.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른 정상들이 뭐 걱정을 한다라는 것들 같은 거는 사실 외교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누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것도 뭐 우크라이나에다 미국 무기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나를 뽑아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지역 분들은 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친윤계인 분들이 계속 솔직함, 담백함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냥 그런 태도를 얘기한 거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변화의 시작이다, 뭐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그 솔직한 표현들이 정말로 변화의 신호탄이 돼서 당정 관계도 바뀌고 국정 기조도 좀 변화하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 뭔가 좀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이 나오긴 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제가 뭐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니까 대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제안을 받아줘서 이거 우리가 당정이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일을 하면서 같이 가면 풀린다고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안 받아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 내부가 약간 분열돼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평가를 친윤 쪽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 그리고 친한계로 통상 지칭이 되는 분 연속해서 인터뷰로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패널 두 분 나와 계신데 이 얘기 쭉 이어가서 좀 해볼게요. 지금 서종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인터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선 아까도 질문 중에 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5가지 촉구 또는 요구 사항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까 이게 또 관심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얘기했군요. 최종 언론에서는 마지막에 5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심사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이 인터뷰 중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대외 활동 관련된 부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많이 내놨어요. 일단 그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거. 대통령 부인에게 뭐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맥락의 설명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5가지 요구를 한 사항이 됐어요.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와 김상일 변호사께서 이 5가지 보이시죠, 지금요? 네. 사과 부분, 뭐 개편, 뭐 활동 중단, 뭐 등등 5가지 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서 이 5가지가 어느 정도나 수용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정욱 변호사,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5가지 다 반영했다 봅니다. 아, 오늘 회견 내용이요? 예. 오, 첫째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문제. 예. 벌써 이제 이번에 APEC하고요. G20 안 간다. 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는 게 저는 맞다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국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 간다고 이게 단독 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써 이게 대활동 중단이 됐잖아요. 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거는 안타까워요. 오늘도 이게 추천해달라니까요. 예, 예.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임명하면 됩니까? 추천을 해줘야 임명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전 단계가 추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빨리 뭐 국회가 추천해주면 한다. 예. 일관되고요. 세 번째 참모진 개편도 지금 이제 검증하려고 풀을 본다는 거잖아요. 오늘 당장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인사 개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논란 사과는 뭐 좀 전에 본 것처럼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사과할 건 사과했잖아요. 예, 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카톡은 이게 사과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사과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국정기조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국민께 다가가는 따라서 이게 100%야 그대로 이게 따를 수는 없죠. 따를 이유도 없고요. 저는 상당 부분을 이게 수용했다. 5개 다 이래 봅니다.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5개 중에 얼마나 오늘 수용이 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사실상 수용한 게 없으신 거죠. 두 분이 너무 다른데 좀 평가가.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예. 중단하고 있다. 필요한 거 외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판단해서 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안 한다가 아니에요. 판단해서 최대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답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앞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해달라고 한 건데 이걸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요. 특별감찰관도 좀 아까 뭐 국회에서 해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가 뭐 야당만 있습니까?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내분이 갈등이 일어날 정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디에서 듣지도 못한 것처럼 예. 어디 달나라에 계시다 오신 분처럼 국회가 해주면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 여당이 반대하니까 뭐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참모진 개편과 인적쇄신도 뭐 이미 오래됐으니까 하긴 할 건데 시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뭡니까? 국민이 지금 답답해 하니까
쇄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화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논란이나 지금 각종 논란에 대한 사과,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과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오해였고 이런 부분은 제 실수였고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해야 그게 사과잖아요. 근데 서두에 사과한다고 인사 한번 하고 뒤에는 전부 다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아, 대통령께서 자기 합리화 꽃밭을 가꾸고 계시는구나. 에? 자기 합리화라는 건요, 자기한테는 너무 아름답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억지와 강요를 뿐이 안 들려요. 자, 이 기자회견 왜 하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건가요? 예? 서정욱 변호사 설득하시려고 하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예. 진정성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주장 중심의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분이 아주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5개 이 정도면 다 수용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보면 5개 다 수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라는 두 분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뭐 부부싸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제가 김상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요 순서로 좀 똑같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상일 평론가.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부인이 조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거를 부인이 조언한 걸로 치부하시는 겁니까? 명 선생님 건 처리했어? 이게 부인 조언이에요? 공천 개입이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의 대답을 회피해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다가 쓰시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 말을 듣고 아, 저게 핵심이야. 내가 듣고 싶었던 거야 하고 알아서 이해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 명 씨가 부탁을 했냐? 예. 그리고 여사께서 명 선생님 건 해결했어?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했었냐? 예. 그리고 본인의 녹취에서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예. 김영선 해줘라. 이 얘기 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여사가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예. 부인 조언이라는 말로 일반화시켜버려요. 어떻게 검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그 유죄를 끌어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일상적인 문자를 몇 번 했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래요. 강혜경 씨가 뭐랬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명태균 씨와 관계 끊겼다고 예. 강혜경 씨가 말했잖아요. 사회가 이게 대통령 이후에 끝난 거예요. 다만 이제 문자는 뭐 한두 번 했을 수도 있는 거. 예. 저 정도에 소명하면 됐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정부의 역할이요. 예. 중요한 게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대통령이 국정농단인지 아니면 이게 선손인지 그거 제일 잘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예. 우리 일반 야당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관계를 누가 서열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의 부부. 저 김상일 평론가가 부인이 공척한지 애척한지 무슨 척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이게 둘 사이에 모르면서 예. 그냥 이게 무조건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이 볼 때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판단해요. 예. 다만 이제 그 조언이나 쓴소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시는 답변 방식이 예. 오늘 대통령이 하신 방식하고 다 똑같아요. 오.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걸 다 비껴가지고 야당의 다른 인사들이 한 얘기 가지고 예.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를 서열 1위라고 했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명태균 씨 통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창원 산단에 뭐 예, 이거 예. 있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을 김영선 씨를 주기 위해서 이런 통화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했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언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 번 했는지 그걸 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해 와서 확인해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번 했다고 합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죠. 서정욱 변호사. 뭐 전부 이게 구체적이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 기회는 안 느낄 수 있는데 예. 제가 이게 다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소상하게 해명을 다 하고요. 그게 진술을 뭐냐는 사과했다 거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두 분이 계속 아주 첨예하게 약간 토론 분위기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실은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연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했거든요. 이제 총리가 대신 대도관한 형식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왜 불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어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뭐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돌아 앉아 있고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손혁 변호사,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안 간 거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설명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싶어요. 아, 쓴소리 오늘 대목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 저는 오늘 총평이 96점으로 봐요. 96점? 예, 질문이 26개인데 25개로 잡으면 27개. 예,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5 25개 개로 잡으면 잡으면. 한 개 4점이잖아요. 아, 나머지 답변은 제가 보기에 다 잘했다 봐요. 그런데. 요 하나가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 왜 마음에 그래서 안 제가 드셨어요? 96점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다 맞아요. 야유하고 막 다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국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가서 하면요. 예. 또 이게 야유하고 뭐 어떻게 막 모욕하고 하겠죠. 조롱하고. 그렇게 당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 그 가야죠. 대통령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설마 국회 갔는데 돌이야 던지겠습니까? 돌은 못 던질 거예요. 예. 뭐 명패 정도 던질란지 명패도 못 던질 거예요. 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야유하고 뭐 피켓 들고 하겠죠. 그래도 이게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시정연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합니다. 예. 따라서 요거 하나는 좀 이게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어. 나머지는 이게 전 잘했다고 그래서 96점을 매기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한 지적도 네. 있지만 그동안 보면은 앞서서는 아예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보이콧도 있었고요. 네. 피켓을 들고 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상임위에서 동맹명령권을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런 부분으로 그런 맥락으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음.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남의 죄가 나의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나도 뭐 이 정도 죄는 져도 되지. 이게 맞는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이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판단을 구하려고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기자회견 하신 건가요? 열성 지지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도층과 비판적 지지자들은요, 이거 보고요, 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국회를 안 가신 것도, 아, 쟤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그거는 높으신 분들끼리 얘기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거를 각자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one thing another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하니까 나 잘못해도 돼. 제가 잘못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둘 다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한쪽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달라요. 설명하는 내용은 다른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분 또 그 같은 말씀인데 근거를 든 그 이유는 다릅니다. 지금요, 두 분은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지지율 조사 결과 요즘에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1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에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MBS 조사 이렇게 통칭 표현이 되는 지수인데 19%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요 같은 수치의 어떤 다른 기관의 조사가 있었죠. 근데 요 조사 직전 조사에는요 22%, 물론 3%포인트 차이. 근데 뭐 오차 범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전체적으로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19%, 20% 밑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앞선 다른 조사하고도 같은 숫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요 최근에 요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비유를 통해서 설명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걸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학 변호사,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참모들이 본인한테 뭐 바가지를 긁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오늘 사실은 이런 표현까지 쓰면 설명을 했는데 전광판을 전체 맥락인데 전광판을 좀 보면서 축구나 야구를 하겠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쪽 주민들이 조금 속상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실제 최근에 나온 지지율상으로 보면 대구 경북도 그렇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 민심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평소에 좀 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보수의 심장 TK가요. 예. 조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예. 근데 대통령도 이제 지도자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이 말은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대통령도 보기 싫은 현실도 직시하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되는데 국민한테 그걸 본다는 걸 내세가 들키면 안 돼요. 이게 유명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한 말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예. 아우구스투스는 뭐랬냐. 지도자는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보는 것처럼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도 지지율을 보면서 예. 내가 이게 왜 떨어질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 현실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에서 지지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지지율의 초연에 내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전광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예. 우리는 그냥 꾸준히 초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알아줄 거야. 예.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설명은 그런 맥락의 설명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래 봅니다. 대통령이 자신 있게 점수에 연연 안 하고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 게 바른 모습이고
아마 속으로는 이게 대통령 지지를 왜 안 보겠습니까? 아. 대통령도 사람인데.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거는 예. 역대 모든 대통령은 초의 지지율이요. 예. 임기 말보다 높았어요.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해서. 통상 그렇죠. 예. 모두 그랬어요, 모두. 예. 근데 최초로 예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지지율이 안 높았어요. 첫 출발할 때도 30%, 40% 초반이야. 예. 근데 끝날 때는요. 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권 재창출한다 봐요.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80% 했죠. 예. 근데 5년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이게 더 겸손하게 반환점 돌면서 가면요. 반등이다. 그게 오히려 무슨 이게 겁니까? 시작이 미약한데 끝이 창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한번 보십시오. 자, 김상희 평론가는 지지율 관련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의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거죠. 뭐 I wish라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난 좀 그렇게 좀 꼭 됐으면 좋겠어. I 라는 게 I wish예요. 소망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제가 기대하면서 예. I wish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잘 될 것 같진 않아. 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I wish를 했거든요. 예. 결과는 You wish가 됐어요. 오. You wish는 그건 네 꿈이야. 꿈 깨. 어?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자, 전광판을 보지 않고 공만 본다. 좋은 표현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할 거야. 요 얘기만 하는데 전광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점수를 내는 거예요.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볼을 차면 됩니까? 오. 그럼 아무데나 볼을 차면서 나 열심히 볼 차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왜 아무데나 볼 차? 왜 내 얼굴에다 볼 차? 아파 죽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게 본질을 흐리고 예. 삐껴가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저런 게. 본질은 국민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기자회견을 왜 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지율 보나요? 좀 이따? 보면은 반대 의견을 하는 74%좀 이따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아까 봤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그렇습니까? 보여주세요. 이 지지하지 않는 예, 비판하는 19, 74%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예. 저분들이 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예.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셔야죠. 근데 자기 지지층을 보고 자기 골대에다가 계속 볼을 찬다거나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득점이 안 나는데.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본질을 계속 흐리는 것만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아마 이번 기자회견에서 설득이 되거나 지지로 돌아서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국민 수준을 너무 얕보고 무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두 분 아주 다릅니다. 지금요. 한쪽은 이거는 반등 쪽으로 가는 거다. 아니다. 이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석들을 내주셨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아까 지지율 얘기도 했지만 지지율이 심상치는 않았거든요. 뭐 이런 배경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견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요. 지금 야당도 사실은 야당 정치인분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시긴 합니다만 아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이달에 잇따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피고인 진술서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진술서와 관련된 설명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지난 1일 제출한 걸로 좀 알려집니다. A4 용지 16장 분량이니까 꽤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생각을 제출한 건데 주로 내용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 진술서입니다. 이미 선고만 남겨두고 다른 재판 전환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법적인 상황인 건데 소정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진술서를 냈다는 건데 지금 재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15일 재판, 25일 재판. 지금 어느 재판에 이걸 낸 겁니까 일단? 위정교사 25일. 25일 재판에 낸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나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가 선고 앞두고 피고인 진술을 제출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미 이제 그 최후 진술을 다 해가 종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내는 거는 드물고요. 예. 꼭 필요한 게 법률 주장이 있으면요. 여기 변호사가 이성엽, 김종건, 조원철, 김희수, 정주희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럼 이게 변호사 이름으로 의견서를 추가로 내거든요. 법리 주장을. 아,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를 추가로 이렇게 내는 겁니까 원래? 근데 통상? 본인 이름으로 뭐 피고인이 내면요. 예. 그럼 변호사 돈조가 왜 선임하죠? 이런 일이 아주 드뭅니다. 아,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을 돕고 있는 변호인 이름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고 추가로 내는 경우는 꽤 있지만 피고인 이름으로 직접 진술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의도가 뭐냐? 예. 결국은 이제 그 판사 재판부의 그 읍소를 하는 거죠. 오. 옛날에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도요. 예. 막 판사님께 뭐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읍소하잖아요. 예. 본인 이름으로 이게 그 내면 아무래도 이게 재판부가 조금 이게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이게 야당 대표의 대선 주자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읍소나 이런 게 그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예. 아마 이제 16장 낸 거고요. 오. 근데 선거법에는 안 되고 여기 냈잖아요. 그러게 앞서 15일 재판 건은 해당이 안 되네 또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구형도 3년으로 앞에 그 2년보다 높고요. 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본인은 요 사건이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육성 녹취가 있거든요. 육성 녹취가 통화. 따라서 이제 그 조금 더 걱정되는 재판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만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진술서를 내면은 재판부가 조금 영향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원래 일반 탄원서도 다 읽어봐요. 근데 뭐 그래도 이게 대선 주자고 집권 야당 예. 야당의 대표면 재판부도 이게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고려할 게 있는지 판단에 뭐 상당히 저는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읽어볼 거로는 봅니다. 만약에 소정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의뢰를 맡아서 어떤 피고인이 되신 어떤 사건을 맡으면 마지막에 아 이거 진술서 한번 내볼 만합니다. 이런 조언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도 지위가 되니까 아. 변호사보다 이게 본인 걸 더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게 더 신경 써 읽어보고 워낙 정치적 할 위상과 거니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법률 주장이잖아요. 예. 변호사가 해야 되고 저는 또 저 주장을 요약해서 SNS에 예.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실패한 교사다. 아. 내가 위정을 교사했다 한들 어.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안 맞는 게 그 위정을 실제 했던 김모 씨 있잖아요. 예. 이분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위정 교사를 받아서 위정했다. 주범이 자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공한 교사지. 자백하고 있는데 왜 실패한 거나 이렇게 위정 교사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건데 지금 정범이 위정을 자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본인의 SNS상으로 글을 좀 올립니다. 이거는 무슨 글이야? 뭐 호소랄까요? 어떤 뭐 주장이랄까요? 어떤 입장이랄까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겠습니다. 뭐 어떤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1월 9일 이번 주말 아닙니까?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력을 가득 메워주십시오. 이날도 현장에서 집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 현장에 나오라는 호소군요. 11월 9일 날 시청역으로 나와라. 그 앞에 광장 나와라. 이 소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24년 11월 9일 토요일 6시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구군으로 공간을 결정을 했고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집회로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의 재판에 어깨들 쭉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사 겁박하고 배심원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의원이 이루어지고 공공의원이 성공된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김상일 평론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이런 집회 같은 거 이거 사실상 판사도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은 무죄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건데 왜 갑자기 뭐 판사들을 겁박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물론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집회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저도 집회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보고 저 훨씬 더 실망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라 웬만하면은 편견을 안 갖기 위해서 저런데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재명 쪽으로 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손자병법의 그 불후의 명언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막 흔들고 특검하고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 버리면 본인이 방탄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게 압도적 다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장애로 뛰쳐나간다. 거기에 공감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뭐든요. 항상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게 불이 붙어요. 정치권이 나중에 나서야 돼. 그런데 이것처럼 정치권이 먼저 막 전국에 독려하고 총동원하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 이래가지고는 게 어떤 의도도 성공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회가 또 잡혀 있었군요. 그리고 진술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미국 대선. 어제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on this incredible movement.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자, 미국 대선은 어제 이제 결과가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는데 물론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거인단 300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개표가 다 완벽하지 안 끝났는데 지금 295명 정도, 이 정도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미국 대선을 분석할 때 이제 관심사는요.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이면 들었을 텐데 과연 이 2기 정부에서 누가 핵심 인물인가? 이것도 대단한 관심사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경제 분야죠.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주제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준성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방금 전에 뭐 어제 상황 전해드렸는데 뭐 해리스 후보 결국엔 승복 선언까지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축하 전화했다군요.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당선인한테 당선 축하 전화해서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권 이양 도울 것이다. 마음은 쓰리겠죠. 아마도. 뭐 초박빙이랑 예상 속에서 굉장한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결과는 아무리 봐도 초박빙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축하한다는 전화를 하면서 정권 이양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부통령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인정한 거고요. 자, 그런데 대선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후보가 자주 한 말들이 있어요. 약간의 뭔가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Ask yourself,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4 years ago?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whether we will have 4 more years of incompetence, failure, and disaster, or whether we will begin the 4 greatest year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Simple question.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Her inflation disasters, they caused inflation. They screwed up my energy policy and the prices went up and everything else.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돌아서 되돌려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 정말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참 많이 꺼내놨군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 곧 해리스 후보를 압박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반대로는요. 해리스 후보의 낙선의 이유 여러 가지 분석되지만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거 아니냐 지금 얘기 나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고물가입니다. 그러면 이거 미국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고물가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심 잡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이 견고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들 배출했지만 여성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 편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대중 교수님. 예. 고물가. 우리 표현을 쓰면은 이른바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이게 올라도 너무 올랐다. 미국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네. 말이 물가거든요. 역시 결정적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바로 해리스와 바이든이 경제에 실패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통계상으로는 물가 수준은 한 2.2%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0%이고 미국 국민들이 대출 받을 때는 8%로 대출을 받습니다. 8%?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예. 7% 8%의 대출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지출할 데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보통 급여를 받으면 급여의 40에서 50%가 집세로 나갑니다. 집세? 예, 집세가 한 40~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10%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월급을 받아서 물가는 높고 집세는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갔더니요. 예.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20요? $20 정도 됩니다. 물 엄청난 걸 드셨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세트를 먹었는데 $20가 나왔고 예. 햄버거를 먹는데도 팁을 낼 수 있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 15%, 10% 돼 있는데 저 같은 뭐 여행 갈 때는 다 체크하지 않지만 미국 이렇게 좀 엘리트들은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데도 기계로 주문합니다. 그것도 팁을 주더라. 이 정도로 미국의 고물가입니다. 예. 또 이렇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서빙하는 직원들은 미국은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팁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너무나 힘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해리스의 결정적인 패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집세로 거의 반 나가고 대출 받으니까 금리는 높고 식료품 가격, 식당에 가면 말도 못하게 비싸고 이런 게 너무 만연됐다. 이거에 대한 경제적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얘기였습니다. 이게 결정타이냐. 그리고 또 다른 거. 아까 유리천정 이런 거 있었죠. 안준성 변호사. 사실 보니까 앞서서 힐러리 후보도 불발됐어요. 그렇죠. 여성 후보입니다. 그리고 좀 해리스 후보도 역시 여성 후보도 불발.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힐러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틀 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전에 추측한 거랑 약간 다른 경우가 나왔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보시면 실제로 그 2016년 선거와 2024년 선거에서 해서 백인 여성들이 이제 트럼프를 찍었죠,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치인이 못 올라가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여성 유권자가 원치 않는 건지 약간 다른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는 그 소수 민족들의 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특히 아랍계 그 미국인들. 그래서 그런 표 입장에서 전략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캠프가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방카 같은 경우에 그 일기 행정부에서는 아주 핵심 역할을 했지만 보이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게 이방카 남편이 유태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아랍계 문제 이런 이슈에서 예민하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또 제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올렸는데 그 해리스 남편도 유태인이고 그래서 SNL 제가 한번 다시 열심히 어제 밤에 봤더니 SNL에서 이제 정치 풍자하는 쇼에 자주 나오는데 해리스가 거기서 항상 남편이 같이 나오는데 둘이서 그 이디시라고 그 유대인 언어로 막 그 조크를 하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 만약에 아랍계 어메리칸이 봤을 때 거부감이 그런 거 봤을 때 있을 그렇게 수 편하지는 있다.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특히 미국에서 미시건 쪽에 아랍계 미국인이 많다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도 증거 보면 상당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다각도로 패인 분석이 미국에서도 진지하게 더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좀 거론이 됐던 부분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정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징검다리 재선이에요. 그러니까 연임을 통해서 바로 재선을 한 게 아니라 4년 하고 바로 4년 하고가 아니라 4년 했다 낙선돼서 4년을 쉬었다가 다시 4년. 징검다리 재선이 132년 만이라 그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요. 요거는 짧게 안준성 변호사. 징검다리 재선 연임은 아니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 이제 당선된 거예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또 연속으로? 그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 22조를 보면 예. 정확히 이제 more than tw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twice를 할 수 없다. more than twice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3번 안 되는 거고요.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만약에 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 유고 시에 직무 대행을 하는 경우는 한 번 모아된 원수만 할 수 있어요.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무슨 일이 생겨서 유고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벤스가 대통령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사람 벤스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임이든 징검다리든 두 번까지만이다. 이 소리군요. 조항은 more than twice라고 되어 있죠. no more than twice. 그러면 다음번에는 못 나가는 거군요. 요번이 마지막이군요. 헌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워낙 돌출과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니까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화면 다시 불러오죠.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형사 기소 4건 돼 있다면서요? 이미 이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당선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사실 이 부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예. 미국 전문가들도 되게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그 연방 그 범죄라는 게 있고 이제 주 범죄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기소 중인 게 연방이랑 주 범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셀프로 뭐 파돈한다, 이래서 사면한다, 셀프 사면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연방법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시험에 하더라도 법상에서는 스스로 사면을 시키는 거는 연방법에 적용되는 것만. 지금 현재 그래서 주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법, 100% 막을 수 주법 없어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주의회에서 하고 주 안에서 판단하고 주지사가 판단하고 그런 그쪽에서 안 해주면 주지사가 하는 거죠. 주지사. 근데 그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 쪽이라면 뭐 할 수 해줄 수 있고 아니라면 이건 주지사 권한이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봐도 미국 대통령이 그 사면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한 대통령이 한두 번? 안 하는 대통령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셀프 사면한다? 이거는 거의 뭐 역사적인 미국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방 법은 가능하지만 주법 범죄는 어렵고 그러면 주지사가 사면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주지사. 주지사가 사면을 안 하는 주지사면 재판을 또 받으러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직이라는 게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대리로 하겠죠. 대변인.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놨다 그래요. 자기가 당선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검사, 특검을 뭐 바로 해고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연방 검사만 가능하죠. 연방 검사의 경우. 네. 그것만 연방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 범죄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 쪽은 또 손이 미치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크게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이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세 번째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물어가는 권력에 과연 어떤 그 미래 나가는 주지사들이 같이 갈 것이냐, 그건 또 어떤 타이밍이냐, 어느 타이밍에 기소가 되고 언제쯤 재판이 되느냐, 그것도 있고 보통 재판하면은 보통 한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반기 좀 레임덕 들어갈 때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형사 기소가 몇 건씩 있는데 또 당선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다음 주에 나갈 텐데 여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인물은 과연 누굴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인물은 과연 누군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울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볼 겁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뜬 사람이 있습니다. 뜬 사람. 트럼프의 당선으로 뜬 사람. 저분 주먹 불꾼 누군지 보이네요. 일론 머스크. 떴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어제 그리고 앞서서도 일론 머스크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Elon Musk, who has given me his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That's nice. Smart guy.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Hi, everyone.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Welcome.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극찬을 하는군요. 트럼프 당선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자, 그러면요. 최근에 관계가 좀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이런 극찬을 합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 시절에.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존할 유일한 후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트럼프가 이겨야 된다. 극찬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기부를 했는데요. 금액이요.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2천억 원의 돈을 캠프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을 한 건가요? 저렇게 거액을 내서. 그리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을 때 본인이 어떤 사진을 올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사진인데 이거 합성입니다. 저 백악관 모습이잖아요. 집무실에. 근데 여기에 싱크대 저거 세면대 아닙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요. 앞서서 이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런데 위에다 쏘면 Let that sink in이라고 써 있죠. 이런 표현과 함께 저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앞서서요. 과거에 본인이 트위터 그걸 인수했을 때 그 트위터 이 건물에 들어갈 때도 저렇게 싱크대를 들고 들어갔거든요. 세면대를. 자, 안준성 변호사. 저 싱크대를 든 의미가 뭡니까? 저게 미국에서는 약간 뭐 의미가 있다면서요, 저게요? 세면대를 들고 저기 들어가는 게. 뭐 특이한 행동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 워낙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할 때도 비슷한 사진 올려서 싱크대 들고 이렇게 올라온 똑같은 자세예요. 사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이사 가면 이제 왠지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다 고쳐서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 같아요. 내가 여기서 오래 살 거야. 오래 있는데 약간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래 있을 생각을 하고 싱크대부터 갈아야지. 왜냐하면 싱크대가 이제 물을 이제 손 맞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이고 또 제 생각에 또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새로운 거 다 나쁜 거 다 집어넣고 다 물로 내려보내자. 뭐 그런 느낌도 제가 보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진 2개 있는 거 같이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예. 똑같은 사진을 좌우를 바꿔서 쓴 건가요? 아무튼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인 여기 보면 이제 뜻 자체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실감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생각 같은 걸 내가 좀 보여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뜻까지도 하는데 이런 의지를 뭔가 표현한 것 같은데 하필 백악관 집무실에다 저 사진을 갖다 놨어요. 뭐 약간 좀 합성.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 출마하려고 그런 다음에 출마하나 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걸 왜 하지? 막 이런 약간. 근데 워낙 저 사람이 약간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예. 일론 머스크가 왜 했냐 분석하기 상당히 본인만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워낙 기쁘니까 합성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 또 다른 뭐 큰 생각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사진에 본인이 세면대를 든 사진을 합성한 거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각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벌써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요.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 입각인가? 정부 효율성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위원장이면은 거의 이제 장관급이 될 수 있다는데 본인이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정부 효율을 이끌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에서 내가 영향력 행사하겠다. 김대중 교수님, 입각 가능성 진짜 저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뭐 결론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민주당이 원래 전기차를 지지했었고 친환경을 지지했었는데 예.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느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규제가 많았습니다. 예. 스페이스 X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럼 회수됐을 때 바다에 떨어지면 이게 돌고래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서 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가 실제로 있었고. 거기다 불만이 컸겠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조사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냈습니다. 돌고래와 또 바다 해양 생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규제가 많고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가 21%입니다. OECD 평균이 21%인데 여기서 15%까지 낮추겠다. 미국이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규제개혁위원장, 정부 효율성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어제 테슬라가 15% 올랐고요. 급등했습니다. 예, 오늘도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미 이제 지금 현재 한 280달러, 한 300달러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정고점이 한 40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30% 내려있지만 이런 추세라 그러면 또 일론 머스크가 장관급의 기용이 되고 또 스페이스 X부터 해서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 더 혁신적으로 될 것이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원래 전통적인 산업과 또 석유화 이런 걸 지지한다고 그랬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와서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한 50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삼성전자 한 2배 정도 되고 미국의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굉장히 도박을 잘했습니다. 본인은 2천억 정도를 지원했지만 이렇게 더 기업에도 더 혁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은 뭐 스타링크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원하고 있고 미국에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도 스타링크를 지원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제공했었습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이나 더 전 세계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최근에 또 로봇택시도 출시했습니다. 예. 핸들과 브레이크를 없앤 로봇택시도 출시했고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로봇택시를 포함해서 스타링크 사업, 또 스페이스X 사업, 또 나사와 스페이스X가 더 결합을 해서 더 많이 또 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효율성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박에 나온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실에도 가족들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그런 거 아니냐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가계도 좀 보겠습니다. 가족이 많아요. 일단 부인이 3번째죠 지금이요. 각각의 뭐 자식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부인한테 보면은 장남, 장녀, 차녀가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근데 지금 미국 언론 통해 나오는 게 트럼프 주니어 장남하고 차남인 에릭 그리고 그 부인, 며느리
요 세 명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앞으로 끼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실세라고 통했던 장녀 이방카는 어느 순간부터 멀어졌다 이거죠,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이 하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안준성 변호사, 두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실세라고 하는데 진짜 이러다가 이 인물들이, 이 가족들이 정부에 뭐 자리를 잡거나 요직을 맡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게 뭐 법적으로 뭐 금지된다까지는 없는데 이제 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그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에서 공직을 하려면 한국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인사 절차가 있거든요. 그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사 그 이해상충 그게 국내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얼마큼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까다로운 그 상원 다 통과해야 되고 청문회가 있잖아요. 예, 청문회도 있고 그게 가장 핵심이 그 이해충돌 이런 거 보는 건데 예. 그런 게 저희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데 예. 만약에 자녀들이 그러니까 준비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막는다라기보다는 예. 그 과정에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푸시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기 좀 어려운데 그게 뭐 법 조항에서 뭐 대통령 친인척을 할 수 없다 뭐 이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준비가 얼마큼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가 돼 있어 자료가 있어서 뭐 설명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뭐가 예상하지 않은 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며느리 계획이니까. 그리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정부 당시에 실세를 뚜렷했던 이 딸, 장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승리 선언하는 날짜는 약간 묘합니다. 트럼프 당선인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하필 옷도 파란색이에요. 저 공화당 색깔 아니거든요. 민주당 색깔인데 저렇게 입고 나왔어요. 안준성 변호사? 지금 이방카, 장녀 이방카는 멀어졌다 그래요. 지금 뭔가가 거리가 지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멀어진 겁니까? 밀려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사실 뭐 그 패밀리 비즈니스 제가 뭐 정확히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거는 하나 그 객관적인 사실은 이방카 입장에서 남편이 유태인이다 보니 그런 거에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자기 그 사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방카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부인이 있고요. 그 단상에 섰을 때는 또 차라리 둘째 며느리가 더 가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딸은 저쪽에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재밌는 예측은 뭐냐면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혹시 이방카가 민주당으로 하는 게 아닌가. 체니 딸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사진 보면 약간 특이한 거는 중간에는 저기 동양계 사람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사진 보면서 보시면 그 벤스 부인인데 벤스 부인도 좀 찾아보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기 분석이 나오면 과연 미국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누구를 더 찍었는지 잠깐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완전히 인도에서 온 2세고 혼혈아가 아니고 그쪽 해리스는 사실 혼혈하잖아요. 혼혈한 상태에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도계에서 또 사진 속에 있네요. 벤스 옆에 있는 그 당선인 옆에 있네요. 세컨 레이디가 이제 인도계가 된 거죠. 인도 사람이죠. 거기보다도 이방칸 더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네요 지금. 저런 모습까지 관심사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사실은 앞서 대통령 됐을 때도 맞듣지 않다,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과연 어떨까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일단 영상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I want to also thank my beautiful wife, Melania, First Lady, who has the #1 best-selling book in the country. Can you believe that? 자, 이번에는 과연 맞득지, 과거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전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뭐 축하하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죠. 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전화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거든요. 일단 그 주제로 가보죠.
12분 오늘 통화를 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좀 상세히 설명 꺼내놨어요. 특히 조선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아침 한 8시경쯤에서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뭐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김재현 교수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조선업체 주가가 다 급등했어요. 지금요. 이 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왜 하필 다른 산업도 아니고 조선업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꺼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 현대조선부터 해서 한 현대중공업이 한 15% 다 올랐어요. 최고 10%씩 올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업의 수주 1위입니다. 중국이 2위 정도 되고 이제 물량이 이제 중국이 많이 냅니다. 저가라든지 뭐 이렇게 기술력이 없는 것은 중국이 많이 한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 초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는 그런 것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또한 우리가 미국 함정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권리를 따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맹방이고 또 주한미군 한 2만 7천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거 미국의 해군 함정을 수리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 함께 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뭐 항공모함부터 해서 구축함, 잠수함, 핵 잠수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대한민국의 수리를 맡기고 또 제조를 맡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것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약간 뭐랄까요. 첨단 산업보다는 과거 전통적인 산업 이런 걸 선호하나요? 아무튼 갑자기 조선업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리 걱정은 사실은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공연하게 그동안 관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집권하면 관세 다 물릴 거다. 뭐 20% 그냥 일괄적으로 물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impose the tariffs on these countries that have been hurting us. They've really been hurting us. It's so ridiculous.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폭탄 걱정이라고들 표현이 됩니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타격이 수출이 62조가 줄 수도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뭐 20% 정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김재현 교수님, 이 정도로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평균 관세는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12%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물건을 값싸게 도입해서 이렇게 고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관세가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전기차 분야라든지 또 테슬라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중국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60% 고관세를 부여하고 또 한국이라든지 우방국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현재 2%에다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10에서 20%를 붙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매년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100조 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홍콩에 한 3분의 1을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미국에 한 200조 정도로 수출하는데 62조 원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타격이 것은 너무 큰데요? 30% 가까이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지어라.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여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되겠고
또 중국산 부품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뭐 중국산 제품이 몇 % 이상이 된다 그러면 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살아남는 방법이 현지 공장을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미국 부품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중간재를 미국 제품을 이용해야 되겠고 중국산 부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안준성 변호사. 사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재정 수입은 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물가 걱정이 크다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통상 쪽에 좀 하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에서 완전히 그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완전히 국제 통상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예. 저는 조만간 저기 부메랑이 온다 봅니다. 그게 관세라는 게 상세 관세가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이 때리죠. 그럼 서로 그렇죠. 그럼 미국만 때린다고 다른 나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을 유럽도 하죠,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은 더더욱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관세 전쟁이 벌어질 거고 그럼 결국 손해 보는 건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랑 한미 협상 이렇게 협상하면은 미국 USTR 백악관 친구들 하는 얘기가 예. 너네 국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한국 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미국 저기 행정부다 하는 거죠. 당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편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다른 언론도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관세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거 폭탄으로 다가오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보복 관세 서로들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